야, 무덤을 보면은 지금 돌무덤이란 말이에요. 적석총이야. 중국은 돌이 아니라 토광묘로 돼 있어. 적석총은 조금 있다가 단군조선에서 나간 북방 유목문화를 보면은 더 놀라운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만주라든지 산동성이라든지 산동성 위쪽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 해가지고 이 적석총 문화가 뻗쳐나간 거야. 그리고 동서로는 인디아 문명까지 쭉 뻗쳐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무덤 양식을 보면은 바로 이 무덤이 무슨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각형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각형. 그리고 제단은 원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형을. 이것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다. 그리고 지방. 무덤이 왼쪽을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죠.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뭐가 난다? 그게 아니고 방정하다. 학교 다니는 애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지들끼리 앉아서 야, 하늘도 둥글고 지구도 둥글잖아. 근데 우리 조상들은 하늘은 둥근 걸 알았는데 땅은 뭐가 난다고 그래서 그런 게 비과학적이야. 그래서 세상에 뒤떨어진 거야. 무식한 거야. 근데 무식한 건 그놈이 무식한 거야. 이 방자는 모방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건 방정하다는 뜻이야. 어머니 지구의 신성, 어머니 지구의 생명성을 상징하는 거야. 사각형이라는 건 뭐예요? 반듯반듯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성은 원만하다. 모든 걸 포용한단 말이에요. 하늘은 이 온 우주 모든 걸 포용하는 거야. 살아있는 우주 자체야. 그래서 이것은 무한한 그런 그 조화, 하모니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요 보신 요 동영상은 한단고기 북콘서트 뉴욕에서 촬영한 거네요. 한단고기라는 책은 뭐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뭐 들어는 봤을 겁니다. 참 한때 저 책 읽는 게 붐이었던 적도 있었고, 학계에서 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저게 과연 역사서로 인정할 수 있느냐? 뭐 물론 강단에서는 뭐 저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강단에서는 저거는 그냥 판타지 소설이다. 그리고 저렇게 제야학자들은 한단고기는 위스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 역사를 기록한 믿을 만한 책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 뭐 한단고기라는 책 자체가 어떠느냐를 판단하는 걸 떠나서 지금 오늘 우리 이 강의 주제하고 연관해서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오늘 주제는 평평한 지구인데 왜 둥글게 보이느냐 그거 아닙니까? 먼저 아까 저분 한단고기를 갖다가 선전하시는 저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천원지방을 언급하죠. 본 강의에서도 천원지방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했지 않습니까? 막설의 방정식에 대해서 논할 적에 그것이 사실은 천원지방을 서양 과학의 그 수학적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저분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죠. 뭐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은 천원지방이라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 이런 뜻인데 땅은 모나다 이런 뜻인데 왜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을 못했을까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을 못했는지 이해도 되시죠, 여러분들도? 저도 이해도 되고. 우리가 배운 과학 지식에 의하면 땅은 둥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원지방이라는 저 말 걸기는 동양사상 또는 철학, 과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거든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뭐 성경으로 치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에 아주 핵심이 되는 구절이거든요. 그런데도 사실은 좀 그렇지 좀 이해가 되는 면도 있죠.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상들의 문화유산인데 천원지방이라는 저 사상도. 그렇다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땅은 둥근다는 건데 그래서 일종의 일종의 타협 또는 뭐 좀 나쁘게 말하면 눈 가리고 앙웅이겠죠. 땅은 모나다를 갖다가 방정하다 이렇게 이제 둘러치지 않습니까? 이 지금 비판의 뜻은 전혀 아니고요. 분명히 이해가 되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방정이라는 땅은 방정하다 그러고 뭐 어머니한테 비유하고 하늘은 아버지에게 비유하고 이러는데 하늘과 땅의 그 품성이 그러하다는 것을 제가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이제 이 자신이 없냐 이거죠. 방정하다는 말은 원래 사전적 의미는 네모 반듯하다는 뜻이에요. 방이라는 말이 모가 낮다는 뜻이고 정이라는 것이 바르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품성 또는 행동 거지가 방정하다 그러면은 아주 올바른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장 같은데 이리 적어나 그냥 위 사람은 품행이 방정하여 어쩌고 저쩌고 해서 상을 준다 뭐 이래 나오는데 그게 이제 사람의 품성을 말하는 말이지만은 원래 그 시작은 기하학적인 의미였죠. 네모 반듯하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라는 뜻이 되는데 아까 저 연설하신 강연하신 저분도 분명 뭐 우리 모두와 같이 정규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건 진짜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만큼이나 움직일 수 없는 불변의 진리 같은 거 아닙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거. 그런데 또 민족 사학자로서 조상들의 한 말을 갖다가 또 무시할 수는 없고 하니까 이래저렇게 미화한 거죠. 그런데 뭐 다 깨놓고 말해서 우리 선조들이 바보 같은 그런 무리로 전락하든지 안 그러면은 과학이 틀렸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 그렇죠. 홍익인간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원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 아니는데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지식과 상충되니까 타협한 거죠. 널리 인간이 이롭게 한다 이런 식으로. 아까 이 한단고기 북콘서트에서 강연하시는 그분을 보면은 문득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분도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네. 성경이라는 책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어떤 때 유익하냐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그걸 보여줘요. 불경이라든지 그런 책들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 과정 뭐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좋은 그거라면 성경이라는 책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믿음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등등 믿음에 관한 한 성경보다 더 훌륭한 책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그 성경에 있는 아주 인상 깊은 구절 하나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구절도 역시 전번에 우리 전번 강의에서 이거 배웠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 다음에 charity, 즉 자선은 덕을 세운다. 그런 그 성경 구절 공부하면서 뭐 양자역학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구절을 쓴 그분이 그 양반이 내나 쓴 글이거든요. 사도죠. 영어로는 이름이 폴, 우리말로는 바울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말년에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에 있는 글인데, 사실상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읽어보면 참 의미심장한 고백이 아닐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good fight. I have finished my course. I have kept the faith. Henceforth there is laid up for me a crown of righteousness.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I have a good fight. I have finished my course. 여기서 course라 한 것은 이제 과정인데, 뭐 경주 같은 걸로 비유하면 되겠죠. 뭐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그걸 이제 그 코스, 자기가 이제 경기를 한다고 비유할 것 같으면 인생을 그 코스를 다 마쳤다. 여기 이제 인생의 말년에 와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이게 I have kept the faith. 내가 믿음을 지켰다. Henceforth there is laid up for me a crown of righteousness. 그러므로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믿음을 지켰더니 그 주는 상급이 의의 면류관인 겁니다. 의라는 것은 옳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네가 옳다. 이제 그죠? 그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평생을 통하여 가지고 인생이라는 게 믿음을 받아가지고,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다 그랬죠.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신념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일생을 통하여서 가꾸는 겁니다. 실현하고 지키고, 그게 다 믿음이 받은 믿음을 다 이루었을 적에 그게 이제 옳다 이런 거죠. 우리말 센스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옳다라는 것은 음양이 정확하게 결합을 해가지고 그 의도하는 바가 완성됐다는 뜻이거든요. 옳을 의자라는 게. 그 말년이 되어가지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멋지거든요.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믿음을 이제 다 지켰고 이제 곧 졸업한다. 참 승리의 어떤 선언인데 참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아까 그 한당고기 강연하신 그분을 보면은 물론 그분이 지금 알리고 있는 책은 한당고기라는 역사서고, 이제 이 글귀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그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그걸 갖다가 역사서에다가 적용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겠지만은 좀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러겠죠. 한당고기라는 책은 우리 학회, 즉 뭐 학자들, 정규 교수들, 학자들 이런 분들은 인정 안 하거든요. 저렇게 제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또는 아마추어 역사가들 사람들이 이제 한당고기도 훌륭한 책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번역본이지만 읽어봤거든요. 거기 보면 아주 재밌는 게 나와요. 뭐냐면은 그 옛날 당군 환웅 시기로 따지자면 무려 뭐
4천년, 5천년 또는 3천년 그 전인데 그때 만국박람회라는 게 열렸거든요. 만국박람회라는 게 열렸는데 그 수천 년 전에 그게 출품된 그 작품 내지는 어떤 제품들이 어떤 게 있냐면 비행기도 있어요. 비행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요즘 있는 거야. 요즘 그 진짜 산업혁명 이후에 생겨났던 그런 문명의 이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학회에서는 저기 소위 정식 학회에서는 야, 이 말이 되냐 이게 응? 비행기라니 무슨 또 컴퓨터가 웬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한당곡이라는 책을 지금 그 강연하시는 분은 그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당고기를 자기가 진짜 옳은 정확한 역사서라고 믿고 있다면은 비행기와 컴퓨터를 만들 정도의 과학기술 수준이 되는 선조들이라면은 그분들이 언급한 과학 지식이라는 게 현대인의 과학 지식보다 더 맞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현대과학은 하늘은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 끝도 없고 그냥 사실 하늘이 둥글지도 않죠. 현대과학에 의하면은 땅은 지구는 공처럼 둥글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선조들의 말에 의하면 하늘은 이렇게 둥글고 땅은 평평하고 네모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까 저 강연하시는 그분도 한당고기를 완전히 100%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그분이 한당고기를 100% 신뢰했다면은 100% 신뢰했다면 당연히 땅은 과감하게 평평하다, 네모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 못하고 아까 보면은 막 둘러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품성이 어떻고 방정 모방자가 모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방정하다, 품행이 방정하다, 뭐 여성에 비유하고 막 그러는데 믿음이라는 게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심오해요. 그 강연하신 저분도 보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을 통하여 자기가 스스로 굳게 한당고기는 정확한 역사서라 이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실제 또 하나 행위는 또는 말은 그게 아닌 게 또 있고 이렇거든요. 오히려 서양 과학을 더 믿지 않습니까? 이런 저기 우스국의 일화가 있어요. 이야기, 옛날 이야기로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목사가, 신앙심이 되게 깊은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친히 뵙고 싶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었던 거죠. 뭐,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직접 대면한 적도 없었겠죠. 그런 목사가,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을 한번 보고 싶나이다. 그걸 뭐 하루 이틀 기도한 건 아니고 거의 평생을 기도했어요. 몇 년, 수십 년을 기도해가지고. 그러나, 기도가 간절했는지 하나님이 좀 알스러웠는지 자기를 이제 그 목사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마음을 잡수시고는 목사님한테 그 목사한테 딱 나타났어요. 그 목사, 아무개 목사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딱 나타나니까 그 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다가 그 고개를 들어 하느님의 모습을 딱 보고는 그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심장을 우여잡고는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심장마비로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진짜 있었네. 우스개 일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보고 싶다고 하나님이 보고 싶다고 기도를 해놔고 막상 하나님을 보고는 정말 하나님이 존재했구나 하면서 심장마비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목사 이야기가 나오세요 하는 말인데 목사들을 좀 욕을 조금 더 한번 해볼까요?
원래 저 신앙의 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요걸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목사 이야기인데, 저 하늘나라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베드로가 서 있었어요. 그게 무슨 장면이냐면은 이제 이 세상을 다 살다가 믿음의 생활을 다 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오는 성도들을 맞이하는 세라모니가 있거든요. 하늘에서 그런 세라모니가 있었다 하는데, 이제 사회 보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다고 하는 그 베드로가 이제 사회를 딱 보고 있었어요. 사회를 딱 보고는, 자, 대한민국에서 온 아무개 신자 누구 이래 부르면 이제 입장을 하면은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개 누구누구야, 이 세상 사는 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느냐, 이제 여기 와서 편안히 안식을 취하거라 하면서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또 신자가 들어오면은 이번에는 저기 아르헨티나에서 온 누구 들어옵니다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도 험한 세상에 산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느냐, 이제 평안하게 쉬어라 해서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멀리서 어떤 그 남노하게 생긴 어떤 사람 하나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베드로가 사회자 베드로가 소개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가지고는 벗은발로 막 신도 벗길 수 있는 것도 모르고 막 쫓아가가지고 막 맞이하려고 막 쫓아갔으니까 저기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같이 막 뛰어갔어요. 그래, 주인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지금 이렇게 막 뛰어가십니까? 그래.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가 왔다. 목사가 왔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목사들이 천국에 잘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말한 그 일화하고 좀 비슷하지요. 목사가 왔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성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목사 또는 신부, 그리고 성녀들, 불교의 성녀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의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faith죠. 여기 이 바울이 마지막까지 지켰다는 faith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또 뭐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문득 하늘이 주는 거죠. 그 공자가 나이 50을 지천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50대면 하늘의 명을 난다 이런 뜻인데, 그게 말하는 그 지천명이 바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천명을 안다, 즉 믿음을 받는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뭐 간단하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믿음이 주는 자가 누구냐를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믿음을 주는 자한테 주는 분이라 해야겠죠. 믿음을 주는 분한테 잘 보이면 돼요. 그래서 뭐 종교에 기여해가지고 열심히 한다든지, 또는 목사나 신부나 성녀들한테 그래가지고 뭐 가르침 백날 받아봐도 뭐 딱 부러진 건 없어요. 그 하늘님한테 잘 보이면 됩니다. 자, 믿음이란, 어차피 이제 믿음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도 우리가 이 강의를 하면서 뭐 과학이 어떠저떠다, 뭐가 음양이 어떠저떠다 하지만 결국은 뭐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거든요. 저번 시간에는 그 지구가 왜 평평한가 보다는 왜 둥그러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먼저 언급했었죠. 지구가 둥근 것은 실측 또는 관측 또는 관찰에 의해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인류는 그 지구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멀리 갈 능력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고 그것을 말하는 자는 없지요. 또 실제로 오늘 배워보면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확실한 그 답을 낼 수는 없어요. 결국 믿음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그 지구가 우리 서양 과학자들이 코페르니쿠스 뭐 케플러 그다음에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 좀 망원경 보고 이렇게 관찰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작 뉴턴에 와서 이제 지구가 확실히 이제 둥글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아이작 뉴턴이 중력이라는 걸 만유인력, 즉 만유인력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좀 만유인력이 곧 이 지구의 모양에 대한 논란의 마침표를 할 수 있거든요. 중력 때문에 둥그러진 거예요. 그건 전번 시간에 만약에 이 강의를 처음으로 들으시는 분은 요 앞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중력이 지구가 둥근히 평평하니 그 문제의 아주 핵심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그런 현상들이나 그 지식, 정보들은 지구가 둥근 걸 말하는 게 많거든요. 거의 왜 보면 이렇게 보기에 따라 다르죠. 이래 보면 평평하고 저래 보면 둥근다 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그걸 뒤집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서양 과학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오늘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적어 와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구가 둥글게 보이게 하는 그런 사안들 보면은 8가지인데 살짝 간단하게 언급하면 마젤란의 세계 일주. 마젤란은 유럽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걸로 봤을 때 지구가 둥글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밤낮이 생긴다는데 지구가 평평하면은 밤낮이 생기기 어렵죠. 왜냐하면 지구 평평하면 태양이 떠 있으면 빛이 다 도달해 버리니까 둥글어야 빛이 가려져 가지고 그 다음에 입항하는 배의 윗부분이 먼저 보인다. 그렇죠. 지구가 둥글지 않으면은 멀어서 빛의 세기가 약해져서 희미하게 보일 망정 배가 갑자기 탁 등장해야겠죠. 이렇게 전체가 딱 등장해야죠. 지구가 평평하다면. 그런데 이렇게 육지로 다가오는 배를 보면은 위 꼭대기부터 먼저 보이거든요. 꼭대기부터 보이고 나중에 가까이 오면 밑에까지 다 보이고 이제 물러갈 때도 똑같죠. 물러갈 때도 다 보이다가 아랫부분부터 먼저 물속으로 잠기죠. 이렇게 결국은 다 안 보이게 되는데 그걸로 봤을 때 이게 둥글구나. 그 다음 네 번째가 남반구에서 북극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면은 북극성이라는 것은 이 땅 중앙에 있는 중앙 상공에 있는 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지면 모든 곳에서 다 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반구에서 안 보이니까 이렇게 둥그니까 남반구 쪽에서는 보면 안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다섯 번째, 남반구에서 별이 북반구에서 반대로 돈다. 이것도 그렇죠.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면은 남반구에서 그 별이 도는 걸 보면은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는데 보면은 이렇게 돌면 남반구에서도 이렇게 돌아야겠죠. 북반구에서 이래 돌고 남반구에서 이래 돌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관찰해 보면은 남반구에서 별들은 반대 방향으로 돌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6번도 보면은 지구가 둥글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월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구 그림자가 달과 태양 사이에 지구가 끼어들어서 지구 그림자가 달에 들이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이 반쪽이 된다는데 달이 그림자를 덮여버리거든요. 지구가 만약에 땅이 평평하다면은 달하고 태양 사이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림자를 들이울 수 있냐 이거죠. 그런 문제. 남극의 백야 현상. 요거는 뭐 사실 지구가 평평하다면 북극에만 백야가 있고 남극에는 백야가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다들 남극에 백야가 일어난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지구가 둥글면은 남극에도 백야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8번에 이제 그레고리 효과, 전향력이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라기보다는 이제 지구가 자전한다는 증거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저게 그레고리 효과, 저게 자전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돼요. 사실은 잘못 해석했는데 전부. 이렇게 8가지가 이래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뭐랄까 해결해 나간다 그러나? 근데 우리의 그 진실을 밝히는 도구는 음양의 이치 아닙니까? 음양의 이치, 천지인의 도구거든요. 우리 때까지 내내 그 공부한 겁니다. 음양이 뭐고 어쩌고 이제 오늘에 와서 한번 제대로 써가지고 진실을 한번 밝혀보도록 합시다. 음양의 이치에 의하면은 빛은 우리 과학에서 말하는 빛하고 많이 달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그 무리 한 패거리가 있고 또 둥글다고 주장하는 패거리도 있는데 둘이 막 싸워요. 막 싸우는데 막 사실 한 가지 산을 두고 이래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래 보면 저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두 양쪽 다 제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 문제이기도 하고 문제가 아니기도 하는 게 근데 이 두 무리가 의견을 달리 하는데도 공통으로 인정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빛의 존재예요. 빛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거든요. 지금 시각적으로 해결한다 이거죠. 그래서 막 망원경으로 보고 뭐 지구 공률 뭐 계산하고 사인 코사인 막 계산하고 난리를 치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결론을 못 내요. 아무리 좋은 설득할 만한 그런 이론을 내놓아도 반드시 받아칠 수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는. 그 양쪽 다 이제 빛을 신뢰하고 빛을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빛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하니까 양쪽 다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빛의 성질이 뭐냐면은 빛은 직진한다 이렇게 하고 모든 걸 계산하거든요. 근데 음양의 이치로 보면은 빛은 직진하지 않습니다. 굽어요. 뭐 많이 굽기도 하고 적게 굽기도 하는데 굽습니다. 근데 이걸 감안하지 않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낭패가 이제 엉터리들이 많이 상산되죠. 거의 지구가 둥글고 안 둥글고를 떠나서 뭐 이렇다는 거거든요. 언뜻 보면은 태양빛이 직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가 이 강의에서 말하는 빛은 태양빛을 말하거든요. 태양빛 또는 별빛. 근데 직진하지 않다뇨. 어떻게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왜 직진하지 않는 것이 이게 우리 눈이 속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빛이란 무엇이고 또 중력이란 무엇이고 하는 그 장면 잘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력에 대해서 배울 적에 한자 구불 곡자를 활용하고 또 별성자를 이용해가지고 진실을 알아내지 않았습니까? 날은 해가 아니다고 또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해가 아니고 저 해 주변의 공간이죠. 그 공간에 물체를 던지면은 곧 가른다는 뜻이거든요. 가르면은 날을 가르면은 굽는다. 즉 물체를 던지면은 이렇게 곡선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 궤적이 그런 뜻으로 저 한자 구불 곡자를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날이라는 게 위에서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어떤 물체를 던지면 직선으로 못 가고 안으로 이렇게 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땅이 당기는 게 아니다 이거죠. 위에서 날이 누른다. 근데 그 날은 별이 생산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별이 생산한다. 그렇죠. 그러면 빛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는데 빛은 바로 저 날에 해가 씨를 공급하는 거죠. 날씨. 시줄 날줄 할 때 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감에 두 개 결합하고 그 다음에 저 배 짜는 장면을 한번 더 상고해 보면은
배 짜는 장면을 보면은 날줄이 쳐져 있죠. 그게 시주를 집어넣죠. 그리고 이 바디를 가지고 탁 치줍니다. 느슨하게 짜여져 있는 걸 갖다가 탁 쳐야만이 탁 엉겨 붙거든요. 이렇게 딱 달라붙거든요. 그래야 조밀조밀해지고 옷으로서, 옷감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바디가 하는 역할을 바로 달이 합니다. 그래서 달이라는 말은 달다. 둘이 제대로 안 결합되어 있는데 이거 달아준다 이거죠. 그 하늘에 있는 달이 하는 역할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빛도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힘도 빛도 어떤 다 그렇게 발생한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날이 있으면은 해가 C를 공급하죠. 자, 이게 현대 과학하고 많이 다른 겁니다. 우리 과학에서 태양에서 빛이 나온다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태양에서 빛이 쫙 나온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고 태양이 빛을 이루는 한 요소를 공급하고 또 날이 한 요소를 공급하고 별이죠. 둘이 공급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달이 작용을 해가지고 빛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빛은 해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공중에서 갑자기 뻥 생겨나는 거죠. 엄마 아버지에서 아들이 나는 것처럼 뭐 자식이 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저렇게 되는 겁니다. 저게 빛이죠. 이게 진짜 많이 다르죠. 우리가 배운 과학하고. 이게 우리 선조들이 밝혀놓은 음양의 이치, 그걸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빛이고, 그 다음에 빛도 여러 종류가 있죠. 자, 어떤 빛은 푸른 빛이고, 어떤 빛은 붉은 빛이고, 어떤 빛은 뭐 빛이 없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날과 실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그 각도에 의해서 빛의 종류가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각도가 심하게 이렇게, 각이 큰 각으로 결합하면 저게 그림에 있는 것은 푸른 빛이 되고, 각이 조금 완만하게 하면 붉은 빛이 되고, 아예 이렇게 이제 결합하는 각도 아주 대단히 완만하면은 저게 적외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것보다 더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결합을 하면은 그것은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전파가 제일 파장이 긴 파장 아닙니까? 저렇게 각이 지면 질수록 단파가 되고, 각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장파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적외선부터는 우리 눈에는 검은 겁니다. 안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 감지가 안 돼가지고 흑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적외선 전파들은. 그래서 밤에 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뭐, 절대 용도 200 몇십 도가 되진 않지 않습니까? 밤이 되더라도. 그게 뭐냐면 빛이 있다는 거예요. 밤에도. 근데 그 빛이 적외선이고 전파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적외선 카메라를 보면은 사람들의 모양이 다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요렇게 이제 재밌죠.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과학에 배우기를 전자기파가 곧 빛이라 그래 배우거든요. 전기와 전파와 자파가 결합해서 전자기파를 만들어내거든요. 딱 그 원리 아닙니까, 저게? 그 이름을 단지 C, 날 이렇게 했을 뿐이지. 그렇게 됩니다. 자, 요걸 빛이라는 게 요렇게 해서 생겨난다. 요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왜 빛이 굽는지를 이제 또 이해하기 쉽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요 가로줄은 날입니다. 빨간 거는 해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해가 있으면은 해에서 이제 한 광선이 나온다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한 광선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날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공간이 아니고 단순한 공간이 이렇게 별에서부터 생겨서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쭉. 그러면서 이제 중력을 유발하거든요. 이렇게 쭉 날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저 C에 해당하는 이제 해의 선, 빛이 아니니까 광선이라면 안 되겠죠. 해의 선이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죠. ray, 영어로는 ray, sun ray가 되겠죠. sun ray가 이렇게 공급을 되면은, 만약에 날이 딱 고정된 상태면은 그냥 빛이라는 게 직선으로 쫙쫙쫙 가는 게 맞는데, 날이 밑으로 처지거든요,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오니까 햇빛이 이렇게 아래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저렇게 그림에 그려 나온 것처럼 저 정도의 공률을 나타내면서 굽지는 않죠. 어떤 곳에 가면 저렇게 굽기도 하겠지만은, 큰 스케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어떤 물체를 던지면은 굽는다, 곡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죠.
이 사과가 있는데 곡선을 그리면서 날아갑니다. 사과를 빨리 던지면 이 곡선의 곡률이 낮아지겠죠.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그야말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던지면 더 완만해지겠죠. 특히 총 같은 거 있잖아요. 총을 팡 쏘면 탄환이 거의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물론 한 300m 이쯤 가면 이제 이게 우리 실제로 군대에서 총 실사격 갈 때 보면은 한 250m까지는 그냥 관음쇠를 일직선 연결해가 쏘라 그래요. 그냥 탁탁 쏘는데 한 250m 넘어가서 250m, 300m 가면은 약간 그 관역보다 약간 위다, 약간 요만큼 위에다 쏘라 그래요. 그게 왜 쓰냐면은 먼 거리를 가게 되면 이제 탄환이 이제 약간 떨어진다 그죠. 결국은 그것도 곡선을 그리죠. 곡률이 낮을 뿐이지. 빛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진행하니까 한 뭐 100m, 200m 정도 돼서 우리가 표가 안 나요. 그게 땅으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런데 10km, 20km 이래 가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러면 살짝 떨어져요, 이렇게. 이게 사실 지구가 둥글게 보이게 하는 결정적인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땅이 둥근 게 아니고 빛이 굽게 날아가다 보니까 땅이 둥근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제 공간이 굽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상대성 이론하고 그게 그래 되는데 아인슈타인은 그런 거는 모르고 그냥 막연히 그렇게 한 건데 사실 빛이 굽는 건 거예요. 빛이 굽으니까 땅이 굽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 보면은 날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래로 굽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저기 흐르는 물이 있는 강에 강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간다 할 것 같으면은 처음에 출발한 강과 수직으로 출발을 하더라도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덜 굽겠지만은 싹 해가지고 굽으면서 배가 진행하지 않습니까? 꼭 그거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저게. 그래서 저렇게 햇빛이 저렇게 된다는데, 제가 햇빛이라 한 것은 빛이 또 하나 더 있다, 이거든요. 천체에서 빛을 발하는 게 달과 해와 별인데, 뭐, 달은 그렇게 여기서 언급할 필요 없고, 별빛은 또 다르게 움직여요. 여기 별빛이거든요. 날을 공급하는 게 별 아닙니까? 날이 별을 공급하겠죠. 날이 별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햇빛은 요렇게 가다 꼬꾸라지지만은 별빛은 느슨하게 요렇게 간다. 요렇게 할 수 있겠죠. 요런 궤도를 그리죠. 별빛은. 이거는 이때까지 어떤 지구 과학에서도 밝힌 적이 없는 사실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다 놓치거든요. 왜 이런 것을 놓쳤냐면은 빛이 두 가지 요소에서 발생한다는 그걸 깜빡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이해하면 별빛이 저렇게 굽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별빛입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햇빛이고요. 햇빛 살짝 굽는다 그죠. 자, 이런 이제 빛의 특성들을 이제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격파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마잘렌의 세계 일주 이제 이건 가장 쉽죠. 자, 요걸 보면은 지구가 둥글지 않더라도 세계 일주를 한 방향으로 하면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젤란 시대의 방향을 확인하는 방법이 나침반 아니었습니까? 나침반을 보고 그랬죠. 나침반이라는 게 뭡니까? 항상 북쪽을 가르치거든요. 항상 북쪽을 가르치고 그 나침반이 가르치는 그 방향의 수직선이 바로 동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동서로 유럽에서 서쪽으로 출발했다 했습니까? 마젤란이. 서쪽으로 쭉 가면은 나침반을 보고 갈 것 같으면 항상 이렇게 북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돌아가면은 다시 유럽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근데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마젤란은 유럽까지 못 가고 어디더라죠? 필리핀에서 병 걸려 죽었다 그러던데. 그럼 자기 희아의 부하들이 이제 집에까지 가가지고 우리 세계 일주했다 그렇게 말했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둥근 지구에서는 보면 가운데가 북극이고 둥근 지구란다. 평평한 지구에서는 가운데가 북극이고 이 가가 이렇게 남극이라 할 수 있거든요. 마치 피자하고 비슷해요. 피자. 남극은 피자 테두리.
그게 남극이고 피자 가운데가 북극이죠.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은 이렇게 되겠죠. 좀 너무 크나? 이렇습니다. 땅 위에 있으면은 이렇게 지붕에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을 우주라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집주자, 집우자 아니고 우주. 광활에 펼쳐 있었으면 집이 될 수 없죠. 우리 선조들이 맞는 겁니다. 바보 아니에요. 천원지방도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한단고기 강연하신 그분도 믿음이 좀 강했으면 땅은 평평하다 이렇게 했을 텐데 막 둘러대죠. 민망하게. 별들 저 위에 까맣게 또 무슨 커피숍에서 뭐 어떤 음료수에 보면 저 까만 것들 막 이렇게 막 있던데 또 그것처럼 생겨서 별들입니다. 사실은 저것보다 훨씬 많죠. 별의 개수는 정확히 모릅니다. 발에 모래알 같이 많다 그러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여튼 저런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눈에는 둥근 것처럼 보이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자, 2번. 밤낮이 생긴다. 그렇죠. 지구가 평평하다면 밤낮이 생기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태양과 멀어지면은 저 태양이 저쪽으로 가면은 빛이 좀 약해져 가지고 햇살이 덜 따가울 수는 있어도 깜깜해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밤이 되거든요. 그걸 보길래 지구가 둥글구나. 마치 또 실제로 저쪽 하늘 보면 해가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착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밤이 생기는 이유는 이것도 다 보면 평평한 지구에서 밤이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겠죠. 빛이 직진한다. 빛이 직진하니까 구석구석까지 다 빛이 갈 수 있다 이건데 아까 봤듯이 햇빛, 빛이 직진할 수 있지만 햇빛은 직진 안 하거든요. 이 창공을 날아가는 빛은 뭐 그게 사실 햇빛이 아니고 전기 후레쉬 빛이나 뭐 자동차 빛도 다 사실 굳게 되어 있습니다. 참 여기서 그걸 먼저 확인하거든요. 왜 그러면 사진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 있죠. 여기 분명히 직선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사진에 보면 이 사진이 거짓말을 할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빛이 굽는다고 하느냐? 이것도 좀 이 믿음의 문제겠죠. 우리의 눈을 믿느냐, 음양의 이치를 믿느냐, 그죠? 자, 눈을 믿지 않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빛이 이렇게 직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림 실력이 참, 내가 좀 문제인데. 자, 여기서 나오는 파란색 곡선은, 저게 이제 빛이 이동하는 경로거든요. 빛이 이동하는 경로고, 그 다음에 직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그럼 빛이 저렇게 사실은 파란색으로 이동했는데, 우리 눈에는 직진하는 것처럼 저렇게 보였다는 거거든요. 사실 빛이 직진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빛은 우리 눈에 우리 앞을 지나가면 보이진 않아요. 우리가 빛을 본다는 것은 그 빛이 진행하면서 그 공기 중에 있는 입자들, 뭐 먼지들, 수증기들하고 이렇게 탁 박치기를 하면서 탁 부딪히 가지고 빛이 반사되어 나와 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올 때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빛을 보는 것은 우리 눈 쪽으로 오는 빛만 이렇게 보여요. 우리 눈 앞으로 지나가는 빛은 우리 안 보이거든요. 우리 눈 앞으로 지나가는 빛이 보인다는 것은 눈 앞으로 지나가는 빛이 공기 중에 있는 어떤 입자들하고 부딪혀가지고 반사되는 것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자, 빛이 이렇게 가다가 아래로 좀 처지지 않습니까? 아래로 좀 처진다고 할 경우에, 빛이 이렇게 굽어서 갈 경우에, 관찰자로부터 멀리 있는 빛은 관찰자 눈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을 약간 위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관찰 대상과 관찰자의 눈이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그 경로로 이렇게 빛이 온다면은 빛이 이렇게 오다가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볼에 빛이 닿는다든지 몸에 닿는지 그래가지고 눈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눈에 여기 오려면은 저기 이제 어떤 저기 물체가 있다면 물체에서 빛이 출발해 약간 위쪽으로 사실 어떤 물체에서는 빛이 사방으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사방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살짝 윗방향으로 출발한 빛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윗방향으로 싹 출발한 빛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 물론 가까이 있는 물체들은 그런 걸 잘 못 느낍니다만 한 10km, 20km 이렇게 멀리 가게 되면요. 그 정도만 해도 빛이 출발해가 약간 위쪽으로 출발한 빛이 내 눈에 들어와요.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저렇게 파란색이 저렇게 빛이 진행했을 경우에 멀리 있는 빛은 더 많이 안으로 쳐져 있지, 아래로 쳐졌지 않겠습니까? 더 아래로 많이 쳐져 있는 빛, 즉, 더 멀리 있는 빛은 더 위로 솟구쳐가지고 출발해야 내 눈에 들어오겠죠. 그냥 거의 평평하게 출발하면 땅을 향하게 돼가지고 내 눈에 못 들어오게 되면 저런 식으로 휙휙 날라 떨어져요. 그럼 우리가 그 멀리 있는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 눈에 닿을 적에 우리 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렇게 빨간색 접선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있죠. 저 빨간색이 우리 눈에서 느끼는 그 빛을 발사하는 물체가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실은 내 눈하고 수평인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이렇게 날아가서 눈에 오니까 그 빛을 발하는 물체의 위치는 약간 위로 들려 보이는 거죠. 이렇게 들려 보는 겁니다. 내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요것을 가지고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 자, 빨간 것은 태양이거든요. 자, 태양이 저리 있으면 정오는 바로 이렇게 있고 저녁이면 절로 가겠지요. 자, 그러면 정오회 같은 경우에 날은 항상 수평이라 볼 것 같으면 날하고 해에서 나오는 광선들이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여러 갈래로 나오는데 정오회는 거의 큰 각을 이루는 거예요. 뭐 수직으로 이르는 그 C줄기도 그 해에서 나오는 C줄기가 있을 끼고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간다 하더라도 큰 각을 이루거든요. 날과의 큰 각을 이루기 때문에 빛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환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저녁으로 가면은 이제 날과 태양에서 나오는 시선과의 그 각도가 완만해지겠죠. 그러면은 그게 그 눈에 보이는 광선이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이 되느냐, 그 인계점이 바로 적외선 또는 붉은빛 이래 되거든요. 약간 그 인계점에서 살짝만 더 완만하게 누우면은 적외선이 돼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약간만 더 들리면은 그 붉은빛이 돼가 우리가 붉은빛이 보이고. 그래서 보면은 저쪽 해질녘에 보면은 붉은빛, 노란빛, 빨주노초 파나보 이래 나가지 않습니까? 빨주노초 이렇게 붉은빛 계통이 긴 파장이고 날과 시가 만날 적에 완만하게 만날 때 생겨나는 빛이거든요. 그래서 서쪽 하늘에 보면은 붉게 또는 누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설명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 이렇게 완만해지니까 밤이 되면 깜깜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빛이 없는 게 아니고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생산을 안 할 뿐인 거죠. 그러면 밤이 생기는 이치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해의 크기가 일정하다. 아침과 저녁이 오히려 약간 크다. 요것도 재밌는 건데요. 만약에 지구가 팽팽하다면은 아침에는 또는 저녁에는 해가 우리 관찰자로부터 되게 멀리 있지 않습니까? 되게 멀리 있기 때문에 조그만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해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더 크게 보일 때도 있거든요. 약간이지만은. 그리고 오전 중에 쭉 이렇게 남쪽 하늘을 가로질러 정오가 되고 또 남쪽 하늘 쭉 가로질러가지고 서쪽으로 질 때 보면은 그게 거의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짜 지구가 팽팽하다면은 점점 멀어지면은 사이즈가 작아져야겠죠. 근데 그 크기가 뭐 일정하게 쭉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봤을 적에 지구가 둥글다는 게 더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다 할 것 같으면 지구하고 태양과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둥금에 의해서 생겨나는 아침 저녁으로 생겨나는 그 거리 있지 않습니까? 조금 그래도 아침에 조금 더 멀고 저녁 때면 조금 더 멀어지고 정오 때는 태양하고 지구하고 우리가 관찰자가 제일 가까워지지만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에 비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무시해도 될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의 해가 보인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평평한 지구에서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해가 작아져야 되는데 결국은 작아지다 나중에는 깨알만해지고 때로는 안 보일 정도로 작아질 텐데 그 일정한 크기로 쭉 나오거든. 그건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적에 물체의 크기가 크니 작니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데, 우리가 눈이 물체의 크기를 판별을 하는 거는 이 원리에서 판별하거든요. 어떤 대상이 있으면 대상의 끝단에서 빛이 나오면 그 끝단에서 나오는 빛이 이루는 각도, 그 각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크기를 이제 하는 거죠. 아무리 큰 놈이라도 멀리 가버리면 작게 보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멀리 가버리면 이 각도가 완만해지지 않습니까? 작은 각도를 이루니까 각이 적으니까 작게 보이는 거죠. 아무리 작은 놈이라도 가까이 오면 커 보이는 게 바로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은 왜 해가 늘 동일한 크기로 이렇게 보이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림이 자꾸 나올 때마다 좀 얼빵해진 그림이라도 좀 죄송한데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 또 해인데 오른쪽에 있는 해는 정오 때 해,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아침이나 오전의 해, 이런 오전의 해 두 개를 놓고 볼 것 같으면은 정오에 있는 해는 오른쪽 왼쪽 양 끝단이 딱 이렇게 하면 딱 정확하게 각이 이해하기 편하게 각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정면에 오니까. 근데 문제는 저기 아침에 동쪽 하늘에 해가 어느 정도 떠올랐을 적에 그때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멀죠. 거리적으로는 상당히 멀거든요. 지구가 평평하다 하더라도. 거리적으로 상당히 먼데 태양이라는 것도 좀 작지만은 요만큼 부피가 아래 위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단에서 출발하는 빛이 오는 그 경로의 길이하고 상단에서 출발하는 빛이 관찰자에게 도달해서 그리는 그 경로의 길이는 좀 다른 겁니다. 그림이 보다시피. 그래서 멀리서 오는 빛은 더 많이 위로 솟구쳐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미시한 차이지만은. 그래서 하단에서 출발한 빛은 조금 덜 굽고 상단에서 출발한 빛은 눈에 도달하려면 더 많이 굽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위로 출발해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래가지고 우리 눈앞에서 일단 딱 우리 눈 속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만났을 때 이루는 그 각도가 정오의 해가 우리 눈에 이루어지는 그 시각 있지 않습니까? 각도 하고 같기 때문에 늘 같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저렇게 하단 상단의 빛이 저런 식으로 오면은 실제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루는 각이 상당히 크게 나와요. 만약에 저 효과가 없다면은 그냥 빛이 직진한다 하기 때문에 쭉 연결해 버리면은 그 각이 대단히 작겠죠. 그래서 작게 보일 텐데 저렇게 해버리면 약간 원래 빛이 직진한다고 했을 때 이루는 각보다 살짝 벌어져요. 이렇게 그럼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서 저녁까지 일정하게 태양의 크기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해 뜰 때나 해 질 때 조금 더 크게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되게 막 보름달 같은 뜰 때 보면은 해도 질 때 보면은 질 때 해가 조금 더 커 보이기도 하는데 그 조금 더 커 보이는 이유가 저런 효과 때문이에요. 절로 가면 갈수록 서쪽으로 또는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관찰자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단의 빛과 상단의 빛이 이동하는 경로의 차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입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죠. 이 원리에 의해서 바로 해의 크기가 또는 달의 크기가 늘 일정하게 보이는 겁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